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말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선대위 전면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현안들 각 선대위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출연이신데 그래도 새해 인사는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핵심 메시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통합, 희망, 미래를 강조했는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대변인.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마지막 신년사를 네.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한반도의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과제이지만 결국 그 정부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이후에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뭐 보수든 뭐 진보든 할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봐진 부분은 국민 통합 부분인데요. 특히 그 국민 통합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 우리 미래로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니 그것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통합의 의지를 다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2월 달에 치러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 계기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좀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실적인 요건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네. 얘기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몇몇 대통령들 마지막 이제 신년사를 좀 보면서 네. 제일 하나 그래도 바라는 점이 있었다면은 남은 임기 동안 정말 마지막 일을 정리를 하고 다음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대못 받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뭐 마지막 임기에 신년사라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다른 진단과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셔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못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대화한다면 국제사회가 호응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오면 국제사회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북한을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제되지 않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서 조금 너무 늦게 그리고 아직도 남북관계의 진단을 제대로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못내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공허한 종전선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신년사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별도 분과까지 설치를 해서 대미 관계 그리고 대남 관계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논의는 한 것으로 일단 뭐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 관련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대외 변수가 있으니까 좀 관망하는 듯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간략하게? 남북 평화 문제라는 것은 사실 뭐 보수 정권이 네. 들어온다고 해서도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 한계점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외부의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우리 정부의 그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남북 평화 의지를 이양해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례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좀 공개가 되지 않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2월 달에 있을 중국에서의 올림픽 그리고 이후에 있는 3월 달에 우리 선거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혹여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북한도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천명을 한다면 뭐 국제사회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좀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에서 또 남북관계 부분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여야 뭐 그 두 분의 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희망을 좀 얘기하는 뭐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또 계속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일단 대출을 해준다. 쉬고 지금 이재명 후보님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착용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헝거. 네, 오늘 나온 주요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새해 뭐 첫날부터 여러 언론기관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중앙일보,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4%, 윤석열 후보가 29.9%,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0.1%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엄숙한 상황에서 긴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선대위의 7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총괄본부장급들이 일괄 사퇴를 했고 이에 그 후보도 오늘부터 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숙하게 저희 쳐다보고 있고요. 선대위 관계자 모두 다 책임감과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도 뭐 언제든지 선대위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모두 다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람과 지지를 제대로 이렇게 오롯이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감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연초에 나왔던 모든 지표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갈등, 분열 뭐 이런 상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마지막까지 때리는 순간까지 다 맞으면서도 좀 변해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을 지금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득점을 많이 해서 이룬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실점을 많이 해서 얻은 데드 크로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은 항상 정말 조금씩 미미하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 폭락에 가까운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실 20대, 30대의 그 이재명 지지로 돌아선 이동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난주까지 계속 화제가 됐던 유튜브 매체 3프로TV가 지금 조회수가 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속의 댓글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관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것을 2030 세대가 정말 뚜렷하게 인식을 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을 고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뭐 갑자기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거래소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아직도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뭐 조만간 다시 이제 쇄신하시겠다고 하니 선대위 쇄신 이후에 다시 뭐 지지율은 또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변께서 연령대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좀 보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후보,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만 이재명 후보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는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좀 강하다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부동층을 2030 세대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2030 세대에서 지지율 역전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최근에 있었던 선대위 갈등, 네.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외곽 행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몇몇 그 메시지 관리 실패, 뭐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그다음에 여성층,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층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요. 모든 지표에서 사실은 밀리고 있는 데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 지지율 하락세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뭐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접었던 지지세를 좀 되돌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여튼 깎고 또 깎고 하는 쇄신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점증적인 네.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최선의 선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말에서 후반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그나마 저희가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로부터 빠져나갔던 20대를 중심으로 한 이 그 지지 철회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 내지는 무응답층으로 좀 가 있는 것들이 저는 뭐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있었던 노력 이후에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 30% 박스권을 벗어나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처진 하락된 지지율을 얼만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변수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선 그 전체 대선 주자들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편승 효과라고 하던데 두 자릿수가 올라가면 그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거나 뭐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숨기려는 그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경향성과 달리 두 자릿수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네 하면서 오히려 더 지지를 하게 되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이른바 편승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 네.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야권의 후보 교체론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저 지지율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그 공정이라는 잣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게 됐고, 그와 더불어 처와 그리고 장모 본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구나, 검찰주의자였구나, 그리고 여전히 검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그 실언들을 통해서 사실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로 일정 부분 넘어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15% 이상 되면 사실 이 대선에 있어서 선거 보존 비용을 모두 보존받는 비용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독자 출마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 지표가 한 10%에서 15% 이상 넘어갈 때 어떤 결과가 또 반영이 될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 보면은 이제 7%, 10%, 15%를 이제 분기점으로 좀 보고 네.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두 자릿수 10%는 넘어간 게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과연 15%까지 가는가를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부터 실망했던 표들이 옮겨간 상황이라, 저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연동 관계를 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 쇄신의 모습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 최종적으로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쏠린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간 게 아니라 일단 정권 교체 여론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에서 좀 빠진 표심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다행인 측면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보여집니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앞으로 뭐 정책 경쟁이라든지 선대위 쇄신도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표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네, 저희는 뭐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노력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녹취를 듣고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녹취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석수 관례에 따라서 여당 관련된 소식을 먼저 듣고 야당 관련된 소식 이어서 듣는데, 오늘은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고 발생이 많아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일정 잠정 중단했는데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선대위 그 본부장급 이상의 네. 일괄 사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 모든 총괄본부장급들이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선대위가 이제 이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후보와 구상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일단 후보는 그동안에 있었던 선대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한테 변화해야겠다고 말씀을 이제 1월 1일 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러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갑작스러운 사태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중단 때문에 굉장히 선대위 내부도 굉장히 그 비상하게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선대위 내부 핵심 인사니까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일정 중단하는 거 그동안 앞서 뭐 어제까지 못 들으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고 선대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총괄 선대본부장급 이상의 뭐 사퇴 얘기도 있었고 슬리마 그다음에 뭐 해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의가 돼서 올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총괄본부장급들 이상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후보나 김병윤 위원장께 뭔가 구상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결단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물론 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앞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대변인께서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좀 추가로 한 번 더 여쭐게요.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의 이 선대위 갈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인적 쇄신을 해라. 그게 그 복귀의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복귀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 11시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11시에 이제 기자들과 그 일문일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복귀의 명분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쨌든 선대위 문제에 대해서 대표로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이든 선대위가 이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로서 당연히 복귀해서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참에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스스로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당연히 복귀를 해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우리 당 소식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에 일종의 뭐 윤핵관 그분들이 중심에서 선대위 중심에서 물러나라 뭐 이런 조건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니까 급해졌구나, 다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후보의 모든 메시지나 말을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선대위가 어떤 식으로 쇄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이후에도 그 후보의 메시지가 선대위와 후보와 다 따로 놓은 경우가 있어요. 게임 업체 그 게이머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게임 산업 뭐 주로 그 업체를 편드는 그런 식의 워딩이 나가서 또 게이머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킨 그런 또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바깥으로 외부적으로는 쇄신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또 선대위로 돌아가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 본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 복귀하는 겁니까라고 계속 여쭤보는 게 일단 뭐 인적 쇄신 얘기도 나왔고 또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 그 수석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일련의 이런 모습들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좀 껄끄러워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좀 수습하는 모양새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대남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세대 역할론이라는 지금 화두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신재 부위원장이 그만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선대위의 모든 주요 책임자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러난 거지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사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특정인 몇몇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을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살이 돌 듯 저희도 이 굉장히 이제 바닥세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국민들이 이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대위 개편되더라도 계속 공보 자리 하시는 거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일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요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 대표 네. 그리고 후보 그리고 선대위 모든 일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후보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정책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뭐 네거티브 우리 선거전 때문에 약간 뭐 부각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선대위를 보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시간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수습하느냐에 따라 또 지지율은 또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또 초반에 후보 결정되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공룡 선대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지지율 중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그 여성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것이 혹시 남성 우월주의로 비춰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성 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지금 부당장님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한 입장에서 많이 답변을 하셔서 좀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그 득점을 좀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른바 조금 더 오른쪽 보수 쪽 그 정책을 좀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서 득점을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막상 집권하고 나면 또 이걸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이런 비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 추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전 공약들을 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게 온전하게 그 반영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몇몇 건들이 저는 이게 앞뒤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공약도 그렇고 사실은 세부적인 미세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좀 더 전문가들 통해서 공약이 다듬어지겠습니다만은 후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가 유권자들이 제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국토보유세가 이름이 바뀌어서 토지 이용 배당금제 뭐 이렇게 과거와 똑같은 얘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양도소들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얘기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다시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 갖고 고민을 해서 진단을 해서 나왔던 정책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단순히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했던 정책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건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상황이 오면 곧 후보 간 토론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패널들의 질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럼 과연 이재명 후보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뭐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또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간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다라는 건 뭐 여야 없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실효성 있게 어떤 일을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년 월세 공제도 현실화하고자 했던 것도 당장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전에 다주택에 대한 양도 거래세 이 유예 부분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하락 국면에 있어서 안정화되기 하기 위한 그 매물 잠김 현상을 타파해 나갈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실수요자 위주의 굉장히 핀셋 공약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정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어떤 차별점은 찾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점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누가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이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후보 보면 공이 250만 호 정도
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시장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주택이나 뭐 역세권 주택에 대한 공급은 뭐 비슷해지는데 저는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24번째 부동산 이 정책들이 다 부작용을 낳았던 이유는 저는 원하는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내지는 다시 그러니까 전세, 월세 뭐 이런 주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역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을 주장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윤석열 후보 역시 뭐 반값 임대료 같은 정책을 냈더라고요. 그 부동산 공약은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내놓는 예정인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약속드린 것처럼 12월 말 중심으로 해서 대충의 정책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정책을 좀 냈는데 특히나 소상공인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반값 임대료 같은 공약도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내놓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야 후보의 주요 그 정책을 제가 짧게 좀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원팀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비문 인사들 복당도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대통합 과정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탈당했던 그 민주계 인사들이 복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에는 탈복당 경력 뭐 이런 그 감점 요인들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고 대사면 과정으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호남 지역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민주계 인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모두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발판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만 그 종국에는 국민 대통합의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함께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른바 원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뭐 선대위 전면 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별도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일단 뭐 경쟁하셨던 분들과의 이른바 화학적 결합도 지금 계속 추진이 되는 거겠죠? 물밑에서 계속 추진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의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퍼부은 결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있었던 결과라서 한번 변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선에 같이 했었던 분들이 이제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것이 빠른 선대위의 쇄신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앞에서 정책 토론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뭐 반론 있으시고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토론 준비 좋겠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 아까 제가 뭐 모든 자원을 다 연말에 쏟아부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양한 네.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맞는 그 시점에 전략적으로 노출을 하고 토론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실 말씀 하셨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뒤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90대 2명이 치료 도중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가 9명 줄어서 누적 기준 1,01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3,129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주 연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1%, 윤 후보는 37.1%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9.2%로 올랐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선대위 조직 전면 개편 단행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올해를 완전한 위기 극복과 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들고 선도국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첫날 철책을 담은 월북자가 지난 2020년 11월 귀순한 남성 탈북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월북자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측은 대북 통지문에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04명 줄어든 3,129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감소하며 1,015명으로 줄었지만 14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는 36명이 늘어나 누적 5,730명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68%인 2,03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90대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90대 여성 2명이 치료를 받던 도중 각각 지난 27일과 29일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90대 2명은 광주 남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 이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3.9%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1%, 경기는 59.5%, 인천은 59.8%에 달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2.4%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해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더 빠르고 강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 역량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국민에게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방역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그 힘을 원동력 삼아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을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를 20개 대에서 30개 대로 확대해서 확진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90명을 충원하며 보강되는 10개 구급대는 서울 시내 10개 소방서에 배치돼 3조 2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서울 소방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지난해 병원으로 이송한 관련 환자는 모두 4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 대출 신청을 오늘 오전 9시부터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14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 1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는 38만 6,920명, 사망자는 1,24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와 의료진으로 확대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저녁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은 4차 접종을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새해부터 중등학교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수천 명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봉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수천 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봉쇄 조치에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일부 시위대와 충돌이 빚어지자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I'm here because I like to live and I don't think we should be scared and stop living because we are scared of death. 네덜란드는 지난해 9월 25일 코로나19 제한 조치 대부분을 완화했다가 오미크론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는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새해 첫날 독일 düsseldorf에서도 시위대 6,500명이 모여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방역안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독일의 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온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의 쾰른 소재 지역사무소가 습격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 반대론자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반발에도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해 새해 들어 중등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달 31일 하루 확진자가 23만 2,200명으로 사상 최다를 보이면서 새해 첫날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존 열흘보다 사흘 단축된 일주일만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항체가 생성됐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닷새 만에 격리를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 리오넬 메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메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완전한 위기 극복과 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들고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협조로 강화된 방역 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면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일상 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더는 빠른 추격 국가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는 등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 가운데 남북 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 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2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율은 82.3%에 달아서 약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가계대출의 82.3%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의미로 이런 비율은 지난 2014년 1월에 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까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밑돈 데다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가 2년 가까이 이어지자 향후 금리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에너지 자원 수급관리 TF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곳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석탄 공급사인 KCH 에너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1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석탄 가운데 55%가 이미 출항해서 정상 입고될 예정이라며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는 긴장 속에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GTX 터널 공사 현장. 레미콘 작업팀장 55살 박모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도중 벨트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정확한 사고 범인은 현장에 지금 파악 중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3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사고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죽음은 막지 못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원청업체의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상한이 아닌 하한으로 설정한 건 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경찰의 업무를 하는 자가 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그들과 유사한 정도의 의무나 책임감 또는 도덕성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0여 개 가운데 330여 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건설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조직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조직 개편과 예산 투자 확대를 했고 좀 더 체계화된 업무 분장을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이해와 처벌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예산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리 체계 구축 여부를 감독관과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재확인해서 사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망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처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잡음도 여전합니다. 일부 조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각지대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어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수급을 받아 건물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한 중견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안전관리를 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준비를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 해석상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60% 넘는 기업이 법 시행일까지 의무를 준수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건데 노동계는 오히려 불확실한 규정들이 처벌을 피할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 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지위를 격상하는 건 CEO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서류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책임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되게 애매모호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체적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사 양쪽의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절충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교하게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조항으로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8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마저 차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쌓일 때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전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주 연속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오른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는 1.3%포인트 오른 37.1%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닌 3.9%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포인트 오른 9.2%,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2%,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물은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1%를 얻으면서 40%인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인사말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의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성장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춰서 주가 4천 시대를 넘어서 5천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윤 후보가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 개장식 참석을 끝으로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을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은 코로나19 사태 등과 맞물려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미뤄진 겁니다. 정부는 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모두 세 단계인 전시작전권 전환평가는 2019년 1단계 평가가 끝난 뒤 코로나19 사태로 남은 2단계 평가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 약속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전작권 단계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보완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연합훈련 때 2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조율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하반기에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The minister and I also agreed to conduct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ssessment of our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next fall's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또 코로나19 추세와 대통령 선거, 북한 등이 변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된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2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겨냥해 동북아 주둔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할 경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비도 하지만 더불어서 중국 견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의도가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전작권 전환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맹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 못지않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선이 월북자에게 뚫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CCTV에 월북이 포착됐는데도 우리 군이 3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이런 경계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월북자가 지난 2020년 22사단 철책선을 넘어서 귀순한 탈북자 남성일 가능성이 제기돼서 군이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이승윤입니다. 네, 당시 상황 차근차근 한번 다시 짚어보죠. 먼저 22사단이 지키는 곳이었고 또 당일 저녁 6시 40분쯤 군 CCTV에 포착돼서 경고도 울렸는데 정작 월북이 파악된 건 3시간 뒤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저녁 6시 40분에 철책선에 연결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광망 센서를 누군가가 건드려서 이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고 군 CCTV에도 팝업 창이 떴지만 초동 조치부대의 철책 확인이 미흡했고 CCTV 감시병은 이 월북 장면이 포착된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1일 저녁 9시 20분에 9.19 남북군사 합의 이후에 이 인원은 철수하고 경계 장비만 남겨놓은 보존 GP에 이 TOD 열상 장비에 월북자가 포착됐습니다. 그제서야 육군 22사단이 작전에 나섰지만 1일 밤 10시 40분쯤 월북자는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특히 문제는 22사단의 경계 실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째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020년 11월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왔는데 과학화 경계 시스템 문제로 14시간이 넘어서야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이 오리발을 착용한 북한 남성이 해안을 통해 넘어와서 경보가 울렸지만 감시병의 실수로 놓쳤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앞서 2012년에는 이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의 문을 두드려서 귀순 의사를 표시했던 이른바 노크 귀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월북자의 생사 그리고 안전은 확인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은 어제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의 답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월북 발생 이후 22사단을 비롯한 이 부대 병력을 확인한 결과 인원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현재까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에 22사단 철책선을 넘어 귀순해서 이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기계체조 경력의 이 탈북자 남성으로 추정을 하고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22사단의 경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사단은 험준한 산악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입니다. 책임구역이 전방 육상 30km, 해안은 70km에 달합니다. 책임구역이 25에서 40km 정도인 일반 사단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넓은 상황이죠. 문제는 이 군이 현역병 감소에 대비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중후반까지 22사단이 속한 8군단을 해체하고 22사단을 3군단으로 흡수, 통합시킬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삼척 지역의 23사단 본부는 23 경비여단으로 개편이 완료된 가운데 군 관계자는 이번 월북 사태가 발생해도 8군단 해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월북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번엔 문제는 없었습니다. 1일 저녁 6시 40분에 이 철책선에 연결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인 이 광망 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관 기자는 월북이 발생했던 이 철책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이미 부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면서 현재는 미흡했던 이 초동 조치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은 앞서 말씀드린 2020년 11월에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지점에 인공지능, 즉 AI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는데 이번에 월북이 발생한 지점에는 AI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가 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적용되면 딥러닝을 통해서 오경보 비율을 줄여줘서 경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그러니까 결국 첨단 경계 시스템 유무와 별개로 근무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2월 22사단에서 이 해안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를 감시병의 실수로 놓쳤을 때 근무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서 장관은 사람이 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잘못 운영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전방에서 엄정한 작전 기강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평시 경계작전에 완전성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이 광망 센서가 울렸을 때 철책 현장에 출동했던 이 초동조치 부대가 이상 징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철수했고 CCTV 감시병이 이 팝업창에 뜬 월북 모습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제때 수행하지 못한 게 이 원인으로 파악된 만큼 장관과 합참의장의 당부사항이 정작 이 최전방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합참은 현재 합참 정비 태세 검열실에서 이 실장을 포함해 17명을 22사단에 파견해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나흘 뒤쯤에는 합참에서 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흥신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나 신상털이 등에 악용되는 흥신소를 관리 감독할 제도가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이 그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은 흥신소였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단돈 5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로부터 피해자 집 주소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 씨도 흥신소를 통해 전처의 거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차량에 왜 GPS 설치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흥신소 관련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흥신소가 특정의 소재를 추적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재작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탐정이란 용어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수천 개로 추정되는 흥신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뒷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걸 막을 수단은 여전히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어서 전과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탐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확보한다든가 위치정보를 찾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활동 우려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탐정 생태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탐정 공인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경찰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탐정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그 탐정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탐정의 자격을 어떻게 박탈할 것인지를 법령에 담아서 우리 국회에도 탐정공인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탐정업 관리법이 발의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각 시도에 스마트팜 교육시설인 스마트 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충남 천안에 있는 동천안농협의 스마트 농업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새해 첫 업무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농업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농업인 개인이 스마트팜 시설에 투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2022년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3,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지수가 지금은 꽤 빠지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의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시각 현재 1,0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190원대 초반까지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강추위는 여전합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는 영상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영하권 추위에 도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 지역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많지 않아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륙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주 중반쯤 제주도에만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